네, 진짜가 나타났다. 10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는 박범계 의원 모시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대본에 경력은 초선 의원, 활동은 거물급 중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네요. 초선 의원 깜짝 놀랐어요. 초선 의원이었습니까? 예. 한 3, 4선 되는 줄 알았는데. 박범계 의원, 자, 박수를 모십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처음 나오셨고, 예. EJ 안 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바깥은 완전히 주점이네요, 실제로. 네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아까 박지원 의원이 오셨을 때는 사람이 몇 분 안 계셨는데, 박범계 의원 오실 때쯤 되니까 거의 지금 꽉 찼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의 인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그 나중에 친노, 반노 얘기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신 것 같아요. 친노, 반노? 비노. 반노는 아니지, 비노. 아이, 재밌네. 아이, 오늘 하여튼, 친노 반노 얘기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예. 아이. 그래요. 요즘 국회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임위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은 이제 기재위, 원래 법사위였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옮겨가지고 기재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옮겨 다니셨죠. 법사위, 뭐. 뭘 엄청나게 옮겨다요? 한 번 옮겼는데. 한 번이. 근데 그동안 하신 게 근데, 법사위, 윤리위, 예결위, 그러니까. 쇄신이, 사법제도 개혁특위, 운영위, 기획재정위, 재별개혁특위, 정개특위. 그렇네요. 뭐 엄청나게 혼자서 돌려막기를 다 하고 계시죠. 돌려막기 김광진이 같이 했잖아. 너무 능력이 좋아서. 돌려막기를. 네. 아니 이렇게 많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거는 아, 그래요? 국회 의정 활동만으로도 시간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또는 회의가 겹쳐가지고 한 회의는 포기하실 때도 있고 그러죠. 뭐 돌려막기의 폐해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국회 일이라는 게 뭐 해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 지역구가 어디시죠? 대전 서구울. 대전 서구울. 예. 대전 서구울에 계신 많은 유권자 여러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또 재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예, 하셔도 돼요. 되죠. 예. 아니 뭐 현직 장관들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새누리당 가서 그런 얘기 하는데 선거법 맞죠?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큰 발언이죠. 그렇죠. 저는 상관없잖아요. 아, 그렇죠. 나 공직자도 아니고 뭐. 예, 자연인이시니까. 예. 저희도 상관없어요. 꼭 승리하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 박범계 의원을 모신 이유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전문가이십니까? 왜 부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성준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판사 직급으로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지방 부장 판사 나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예. 이제 단독 판사까지 했었죠. 예. 그래서 법원이 우리 박범계 의원님의 친정 같은 곳인데 친정이죠. 네, 네, 친정이죠. 친정 같은 곳은 아니에요, 진짜. 대법원에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을 보고 우리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이거 더 이상 나는 법원에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 예,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친정에 침을 뱉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뭐. 침을 뱉으면 아가리부터 이게 발언이 과하셔, 이거. 친정에 매우 섭섭하고 유감을 표시하십시오. 유감을 표시. 그렇지 유감이 그렇게 폭넓은 의미로 쓰여지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 구치소 다녀오셨죠? 네, 서울구치소. 제가 변호사 할 때 많이 접견을 갔던 그런 장소인데 존경하는 우리 한명숙 전 총리님을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게 너무 참 참담하고 슬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수감되셔야 된 그런 예. 상황이죠. 그럼 혹시 한명숙 전 의원이 가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도에 나온 얘기 말씀 말고 제가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악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끌어놨죠. 근데 귓속말로 하신 말씀은 계세요. 네. 근데 뭐 그 말씀은 밝히기는 그렇고 어찌됐든 당신께서 이제 무고하니까 뒤에 좀 사회에 계신 또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억울함을 잘 호소를 해주길 바란다. 그런 취지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 수사, 한명숙 수사가 예. MB 정부 때부터 예. 한명숙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게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하고 하는데 기획수사라는 얘기라는 거죠. 예.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2009년부터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2009년이죠. 네. 2009년에 5월에 뭐 너무도 기억에 생생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달 동안 이제 수사를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았죠. 받았는데 뭐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사 내용들이 뭐 미주알 고주알 전부 다 경마식 보도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소위 이제 인격을 거의 말살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해 5월에 이제 투신함으로써 서거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5, 6개월 뒤에 그해 시작된 수사니까 이 수사 말고 그 전 수사가 뭐냐면 대한통운의 곽영욱 사장이라는 그 친구가 총리 재직 때 5만 불을 뇌물을 줬다라는 그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와 서거 그리고 그 해에 참여정부의 상징이었죠. 초대 여성 총리였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개시. 근데 그 곽영욱 씨가 5만 불을 줬다고 하는 그 사건의 1심 재판 선고 하루 전날에 전격적으로 이 문제되는 이번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의 압수수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니까 전격적으로 별건으로 기획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MB정부에 의해서 참여정부의 대통령과 이인자인 총리에 대한 기획사정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의 시기로 보면 총리께서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때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주저앉히려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예,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정부에 대한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스크래치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획수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사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대한통운 그 사건은 무죄가 난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2013년에 무죄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중요한 화두 하나가 그 이제 곽영욱 사건, 대한통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소위 한신공영의 한만호 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제가 별건 기획 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원의 2013년과 2015년이 뭐가 달라졌느냐. 그 곽영욱 씨가 돈을 줬다고 하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2013년에 무죄 확정 판결을 하거든요. 한명숙 총리님에 대해서.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2015년 지금 유죄 확정 판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건이 비슷합니다. 곽영욱 씨가 검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께 5만 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 와가지고 진술을 번복해요. 그래서 직접 준 건 아니다. 그냥 자리에 놓고 왔을 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물증은 없는 건 양쪽 다 똑같고요. 그래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한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1심 법정의 얘기가 검찰 진술과 다르고 번복됐기 때문에 공판 중심주의에 의하면은 곽영욱 씨가 돈 줬다는 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명숙은 무죄다. 이게 대법원의 2013년도 견해였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번 사건에서는 돈을 줬다고 하는 그 9억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줬다고 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한명숙 총리께 돈 준 적이 없다. 이거는 뭐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일치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공판 중심주의를 법원의 상징처럼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그리고 사법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던 그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2013년로부터 2년 뒤 만에 완전히 뒷걸음질 친 거다. 근데 비법조인으로 이제 들으면 뭐 저희들이 용어를 잘 모르고 뭐 하기 좀 때문에 어렵죠. 그 어쨌든지 간에 뭐 1억 수표는 또 나중에 문제더라도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인정됐으니까 그 유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먼저 그 전에 저는 그 한명숙 전 총리께서 그날 수감되는 날 월요일 날이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의 그 타이틀이 끝까지 법치주의를 조롱한 한명숙 총리 뭐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과연 그 기사를 쓰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권력이 과거 절대왕정 시대에 법 없이 그냥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통치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법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해라. 법에 의해서 행정권을 행사해라.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조건 승복하라라는 것은 어느 법원에도 없는 거예요. 어느 법규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재판을 받고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승복할 수 없는 권리. 이건 천부 인권인 거고 이거는 자연법이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엄청난 흉악무도한 그 범죄자들도 물증이 명백히 있는 사건에서 끝까지 나는 억울하다라고 절규하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재심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한명숙 전 총리님 사건도 지금 유죄로 대법원이 확정을 했지만 5명의 소수 이견이 있을 뿐더러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중에 뭔가 새로운 이 유죄를 확정했던 그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심으로 깨질 수 있는 거거든. 파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난 억울하다, 무고하다라고 주장하고 외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대법원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선언하면 그럼 내 죄는 내가 인정한다.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처럼 왜곡하는 거 보면서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김광현 의원님 질문하신 너무 길게 설명하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9억 중에서 6억은 뭐 좀 아닐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했지만 3억 부분은 대법관들이 다 동의한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판의 구조가 저는 대법원은 이제 14명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 14명의 대법관 중에 한 분은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이제 답변하고 사법 행정을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에는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나머지 13분의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중에 대법원장이 계시잖아요. 계신데 통상 대법원장은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대법원장을 뺀 나머지 12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이게 평의를 하는데 다수 의견에 보통 대법원장이 이렇게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수 의견은 8명이고 소수 의견은 5명이에요. 그럼 대법원장 빼면 7대 5거든요. 거의 팽팽한 이론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언론들이 소수 의견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다수 의견은 정말 일고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대법원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공판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만큼도 동의할 대목이 없다고 보여지고 소수 의견이 그 333, 1차, 2차, 3차에 3억씩 준 것 중에 1차분 3억을 인정한 논리가 다수 의견의 전제가 됐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의 이론을 그대로 따랐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더 진행을 하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아까 한만호 씨의 진술이 뒤집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180도 다르죠. 검찰에서는 줬다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주지 않았다.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법정 진술을 더 중요하게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판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법원이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때 대법원장이 되신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대전고등법원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이제 순실을 오셔가지고 법관들을 앉혀놓고 했던 말이 그거예요. 공판 중심주의가 뭐냐 하면 검사의 기록을 던져버려라.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검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면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다. 법관이 직접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법관의 면전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직접 듣고 보고
느낀 대로 재판하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다. 근데 법관이 검사 앞에서의 진술에 자꾸 경도되고 그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과 몇 년이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쳐오면서 아까 제가 2013년도 곽영욱 씨 대한통운 사건에서 무죄했을 때보다도 2년 만에 뭐 크게 보면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반, 이 7년 반 동안 사법개혁의 핵심이었던 공판중심주의가 완전히 뒷걸음질 친 거죠. 그런데 아까 증거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증거만 있었는데 그 증거도 뒤집어진 것이고. 네. 근데 한쪽에서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한 사장이 발행한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 있었다.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것도 그렇고요. 또 소수 의견 5분의 내용은 333 중에 1차분 3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이 1차분 3억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은 한만호가 나머지 33 더 준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네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수 의견도 뒤에 나오는 33, 6억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1차분 3억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소수 의견입니다. 그럼 키는 뭐냐 하면 1차분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가 대통령 후보 경선 때입니다. 한명수 전 총리께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했죠. 네. 그런데 1차분 3억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 내용은 첫째는 한명수 전 총리의 비서인 분과 한명수 전 총리의 동생인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생이 1억짜리 수표 한만호가 줬다고 하는 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줬는데 그 3억 중에 1억짜리 수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1억짜리 수표를 동생이 받아서 자기 전세 자금으로 써요. 그러니까 수표를 쓴 거죠. 이 부분과 또 하나는 한명수 전 총리님의 비서인 김모 비서가 2억 원을 그중 돌려줍니다. 한만호 씨에게. 돌려주는데 그 돌려준 것이 한명수 전 총리의 비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명수 전 총리가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할 것 없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당시 2007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한명숙 총리님은 사회 경험이 유신 때 민주화 투쟁으로 2번이나 옥고를 치렀던 네. 경험이 있고요.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여성부 장관도 했고 일국의 총리도 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네. 사회 물정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차대한 대통령 경선을 할 때 정치 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이 1억짜리 수표를 정치 자금으로 받는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표를 받는 바보가 어디 수표를 있어? 받는 거예요. 거기에 여동생이 그것을 이설을 해가지고 전세 자금으로 쓴 겁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도 다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 수사가 이 1억짜리 수표가 물증으로 소위 검찰에 의해서 추적이 돼가지고 걸린 거예요. 뻔히 걸릴 줄 아는 그 1억짜리 어마어마한 고액 수표를 정치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의 대법관 분들이 고명하신 대법관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경험칙상 동생이 받은 거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소위 관계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친척 이론. 그런데 그 경험칙이라는 것이 저는 이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늘 온실 속에서만 화초를 보면 그 화초들만 이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온실 바깥에 있는 많은 야생화 중에도 얼마나 이쁜 꽃이 있는지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모른다는 겁니다. 책상 물림인 대법관들께서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정치자금을 1억짜리 수표로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는 한명수 전 총리가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저는 무죄의 확고한 증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한명수 전 총리의 김모 비서가 2억 원을 돌려주는데 수표라는 리스크를 한명수 총리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한명수 전 총리께 직접 차를 몰아가지고 직접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도 인정하고 대법원도 인정하는 내용 중에 한명수 전 총리가 직접 2억을 돌려준 게 아니라 한만호 씨에게 비서인 김모 비서를 통해서 2억을 돌려줬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서기 때문에 비서를 고용한 한 총리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정황윤리죠. 관계 이론이고. 그러면 한 총리 입장에서는 만약 본인이 직접 받았고 그것이 받은 때로부터 뭐 1년 뒤인가요? 2년 뒤인가 돌려줄 필요가 있었다면은 직접 돌려주지 왜 불과 4년밖에 안 된 관계가 4년밖에 2004년도에 일산에 출마할 때 자원봉사자로 오신 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분은 뭐 나이가 20대가 아니고 60년생입니다. 지금 나이로 얘기하면 56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도 알고 있는 분이고 한만호라는 그 한신공영의 대표와 그 노인 요양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도 사업적 인발부가 되어 거래가 있고요. 있었죠. 별도로 검찰이 기소한 이거 말고 별도로 이 김모 비서는 한만호 씨로부터 약 9천만 원 상당, 현금 5,500만 원하고 그 한신공영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한신공영의 버스 승용차를 다 이용한 그 9천만 원 상당의 별도 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만호 씨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고 사업적 이해관계도 있고 친분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한테 2억 원을 맡겨서 돌려주라고 한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이 원심 판결이 유죄 증거로 본 그 두 가지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인 법감정, 국민적인 경험치고 놓고 볼 때 그것은 오히려 강력한 무죄의 추정 근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증거는 없고 다 연관된 정황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유죄를 때린 그 건데 3억의 경위를 우리 김경협 의원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 총리께도 묻고 또 그 보좌관들에게도 물어가지고 그 경위를 정리해서 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죠.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그 한신공영의 사장 한만호라고 하는 분하고 김모 비서 한명숙 총리의 7급 비서였습니다. 잠깐 했는데 이 사람 둘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적 거래 관계가 있는데 이 김모 비서가 한만호로부터 3억을 빌렸대요. 그래서 그중에 2억 원은 갚고 1억 원은 가지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총리의 동생이 김포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전세 자금이 5천만 원이 부족했대요. 그런데 이 전세 자금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로부터 2주 뒤에는 자기가 들고 있던 만기 적금을 5천만 원을 탄대요. 그래서 이걸 갚으면 됐는데 그 시차가 있어서 발을 구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던 김모 비서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빌려줄게 해가지고 1억 원짜리 수표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명숙 총리 동생이 1억 원을 다 받은 게 아니고 5천만 원은 도로 내줍니다. 나는 5천만 원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세자금을 지불하고 2주 뒤에 만기 적금을 타고 나서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갚을 때 수표로 갚았대요.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로. 그래서 이 수표로 갚은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것이 그 문제의 김모 씨한테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의 동생이 이 김모한테 돈 5천만 원을 빌렸다가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주장대로 한명숙 의원이 돈을 받아서 동생한테 1억을 줬다면 5천만 원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재판에서는 그게 그게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유죄가 나온 것이죠. 근데 아까 계속 뭐 공판 중심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판 중심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 이용원 전 대법원장께서 했던 말씀, 검사의 수사 기록을 집어 던져라, 판사들이요.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법관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그 진술이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 뻔하다는 그런 하자가 없으면 법관의 앞에서 한 말을 믿어라. 검사의 말이 아니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만호 씨는 검사 앞에서 한명숙 총리께 직접 9억을 줬다고 3번에 걸쳐서 진술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한신공영에 관한 경영권을 한만호 씨는 찾아야 될 이해관계가 컸고 그리고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굉장히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됐어요. 무려 7개월 동안 70차례를 검찰이 소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받아낸 그 진술 조서 그거 한 서너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한 67차례의 불러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충분히 한만호를 놓고서 검사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판사로서는 그 검사 앞에서 진술을 의심을 하고 1심 법정에서 이제 서울지방법원의 김진우 부장판사가 무려 30여 차례 공판을 합니다. 네. 심지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도 재판을 해요. 네. 그래서 다 듣고 보니까 한만호가 한명숙 총리께 돈 주지 않았다. 이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라는 그 진술이 더 직접 보고 들어보니까 신빙성이 있더라. 검사 앞에서 진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7번이나 도대체 뭘 불러가지고 뭘 조사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의혹도 많고 한만호 씨는 또 자기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굉장히 중한 처벌 대상이 되고 충분히 검사하고 뭔가 딜을 했을 가능성도 그런 의심적인 대목도 있고 하니까 1심 재판장이 이거는 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너무 높다. 네. 이거 그래서 무죄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면 2심이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법정의 재판장은 1심 자기 앞에서 했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고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2심 재판장이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네. 1심 재판장이 보고 들은 그 진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검사가 보고 들은 진술을 선택할 거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2심 재판장은 한명숙 총리가 그렇게도 제발 그 한만호 씨를 한 번만 더 불러다오. 어느 네. 쪽이 진실인지를 한 번만 더 당신이 직접 2심 재판장이 직접 한번 보고 들어봐라. 네.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 재판을 시작한 지 불과 3, 4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가가지고 딱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근데 네. 그렇다면 이거는 공판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그럼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법관이 1심 법정의 재판장이 옳은 것인지 2심 재판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2심 재판장은 보고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검찰 진술이 맞다고 했으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설사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일부가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파기를 해가지고 2심 재판장한테 다시 한번 한만호를 불어가지고 1심 재판이 진짜 당신 증언한 것이 번복한 증언이 맞는 건지 예. 1심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이 맞는 건지를 한번 다시 물어보라고 파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대법원으로서 마땅한 어른들로서 마땅한 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원세훈 재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국민이 그 수많은 트윗글, 리트윗글 12만 건에 달았고 그것이 자꾸 축소돼가지고 나중에 8만 건, 7만 건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앞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한 리트윗글, 트윗글이 있었다는 건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해괴망측한 무슨 전문 증거니 무슨 증거 법칙이니 무슨 무슨 이런 어려운 법리를 써가지고 국민이 상식적으로 볼 때 저거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시킨 것이 분명하고 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단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무죄 취지로 파기한 거예요. 예. 불과 2달 전에. 예. 그럼 대법원도 일관되게 공판 중심주의가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파기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들어봐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담보를 하는 대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그것이 옳은 태도였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권력에 앞장섰고 권력을 창출하는 데 앞장섰고 권력을 지키는 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그리고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탄압 수사를 받고 표적 수사를 받았던 한명숙 총리는 네. 유죄라는 결국은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정치적 판결 말씀하셨으니까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도 하셨고 지금 보면 새누리당 쪽 사람들 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죄 판결이 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쪽으로는 그 유죄 판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판도 계속 무죄 났고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유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가도 되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왜 상고법원 설치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아마도 그 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소위 대법원이 아직은 저는 살아있을 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 김광진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함께 다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와 재판이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왜곡시키고 사법부의 어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김용판의 선거 개입 그 무혐의 그 발표는 2012년 12월 16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선거 3일 전입니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그것이 뭐 무죄를 했던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도 그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원세훈 재판 원세훈 그 댓글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게 넘겼다, 퍼줬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 트윗글, 리트윗글 아닙니까? 이걸로 대선 기간 내내 소위 여론 조작을 한 거죠. 종북과 함께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사실상 규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굉장한 영향을 미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원세훈 수사와 김용판 수사 그 재판은 아마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때는 고육지책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으로서는 박근혜 정권의 어떤 뭐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거 재판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정말 대단한 결기를 발휘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면죄부를 줌으로써 그 범죄인 면죄부의 이론 구성 자체가 해계하기 이를 데 없고 모순되기 이를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가 일종의 스텝이 꼬이는 거죠. 예. 그 스텝이 꼬이는 것이 결국은 한국의 사법부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법부 신뢰도가 27%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콜롬비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마약과 뭐 갱과 뭐 이런 총격전이 난무하는 그런 정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럴 법한 그런 나라의 어떤 법조 신뢰도하고 같다라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다음 타겟은 권은희 의원님인데 당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제발 더 이상 좌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인데요. 이런 대법원의 야당 탄압 판결에 대해서 우리 세 분 다 의원이시니까 세 분 다 이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그러니까 정치 재판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 정치 재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법원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삼권 분립의 체계 속에서 엄격하게 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들이 다 독립적으로 보장되고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난감한 거죠. 의원님 뭔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이라고 그러면 법원의 판사들이 한 2,700명 뭐 이쯤 돼요. 뭐 몽땅 그래서 법원이 다 문제다. 이런 관점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대법원 재판 앞으로 못 믿겠다는 거냐 이렇게 일반화하게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국은 뭐 법치주의 국가고 사법 국가고 대법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권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김용판 원세훈 재판과 이번 한명숙 재판이 어떻게 다르고 왜 스스로 손을 뒤집는 이율배반을 하느냐, 자기 모순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점점 법원의 소장 판사들의 과거 1차 사법파동, 2차 사법파동, 3차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항상 독재로부터 위협을 받고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면 법원의 소장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법원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양심들에게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에게 호소를 하고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에 신만이 아는 것인데 왜 법리와 절차를 왜 정확하게 밟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울림들이 자꾸 퍼지고 더 나가서 사법개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함으로써 저는 그래도 법원에 살아있는 양심들이 움직일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너무 아무 우리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권은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줄줄이 지금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가 계속 수사를 받고 계시고. 내사까지 포함하면 한 30명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당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막 불신하거나 아니면 그 법원 자체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거나 하는 것을 바라신다기보다 당이 정말 어떤 재판에 임하게 될 때나 하건 수사를 받게 될 때 정말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건의 특성상 이게 뇌물 관련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케이스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수사받는 많은 분들이 있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어느 밤에 박지원 대표 무슨 재판인가? 검찰 조사 받으실 때 밤에까지 기다렸다 의원들이 있었던 거 하고, 이번에 한명숙 대표 외에는 출두하거나 뭘 할 때 당원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10명, 20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했던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라도 좀 많이 보여주면 지금 우리가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야당의 정치적인 모습들도 좀 강하게 대법원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권은희 의원의 문제는 검찰의 자기 모순이잖아요. 이번에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법원의 자기 모순이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팀장, 박형철 부팀장으로 하는 그 특별수사팀, 그 수사를 또 지휘했던 최동욱 검찰, 그 검찰과 그 뒤에 지금 총리가 되신 황교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 휘하의 이 검찰이 그 검찰은 무슨 검찰이고 이 검찰은 무슨 검찰이냐, 그 검찰은 박 검찰이고 이 검찰은 김 검찰이냐, 다른 검찰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자기 모순, 법원의 자기 모순들이 드러난 건데 권은희 의원 사건은 정말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의 정말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판, 원세훈 수사가 시작이 됐고 저희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자기 모순이고 정말 심각한 한계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그렇습니다. 한만호 씨가 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한 뒤에 한명숙 전 총리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 억울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한 뒤에 변호인들이 혹시 또 이 말을 번복할까봐 몇 차례 접견을 갔답니다. 한만호 씨가 이제 구속돼 있는 교도소에. 그래서 접견을 해서 들어봤는데 그 들어보신 분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법정에서의 번복한 진술 말고도 직접 가서 두세 차례 들어봤는데 정말로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정말로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 1심 법정에서 11차 공판인가 해서 아까 그 1억짜리 수표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분이 전세자금으로 쓰고 그것을 발행해서 교환해가지고 김모 비서에게 5천만 원 주고 4장짜리 수표가 딱 11차 공판 때 그게 까여집니다. 김모 비서의 변호인에 의해서. 그때의 분위기는
이거는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이 이거 완전 무고하다, 무죄다. 역시 예측, 그로부터 한 20차례 더 재판이 더 갔거든요. 예. 역시 예측과 다르지 않게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2심에서는 뜻밖의 뒤집어졌죠. 한만호를 증인으로 세워주지도 않고. 예.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님도 선임을 했고 여러 좋은 변호사님들 많이 선임을 했어요. 제가 한명수 전 총리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설마니 믿었습니다. 예. 무고하기 때문에 설마 대법원이 이것을 그렇게 파기하지 않고 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으면 그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보라고 파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합체 회부를 해가지고 마치 수로 밀어버리지. 우리가 속되게 표현해서 뭐 동네 애들 뭐 이렇게 싸울 때 쪽수로 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이 뭐 속되게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수로 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부에 갔다가 전합체로 13명의 대법관이 관여를 했다면 적어도 이 안에 이런저런 목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것이 저는 정답이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근데 재판과 좀 별도로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을 신뢰하는 게 뭐 아주 낮다, 27%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국의 총리까지 지내셨고 뭐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변호사도 일반인들이 쓰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분들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받는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도 재판이 실제 끝날 수 있는 거냐. 이게 말 그대로 정치적인 재판이어서 판사가 이 사람이 특이한 판사여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좀 관례적인 건지 그러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 항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인데 판사를 해보셨으니까 좀 원래 어떻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물론 그 1심에서 채택해가지고 증언을 한 증인을 2심에서 또 불러달라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뭐 부를 필요가 뭐 있겠느냐. 1심에서 충분히 증언했는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무게, 이 사건은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첫 번째 수사가 아니고 두 번째 수사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수사를 하다가 그 사건을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무죄 선고 전날. 그러니까 별건으로 기획사정을 했고 아까 70차례나 불렀는데 66, 7번에 불러서 뭘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그리고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좀 있고 그리고 1심에서 30차례의 철저한 심리를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1심 재판을 했던 그 법관은 그 재판장은 그 뒤에 서울 고등부장판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말로 진중하고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유능한 법관으로 정평에 나 있는 법관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은 30차례 공판을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서너 차례 공판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럼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하는 말씀이죠. 검찰의 얘기와 1심 법정에서 얘기가 다른데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봐라. 진짜 어떤 말이 맞는지. 그 1심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혹시 그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법원이 법리만 본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법원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증인의 말을 들어볼 수는 없는 건가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접 증인을 채택하고 증언을 듣고 그러지는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상권 분립도 이야기하셨지만 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훼손되는 것은 안타까운데 우리 판사 출신이시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정치적 판결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친정에 좀 한마디 좀 해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침을 뱉어야 된다. 적재 야가리에. 제가 의원총회에서 드렸던 말씀이 요즘 아까 진성님 의원께서 이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온 우리 이제 3년 아니겠습니까? 3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선을 하면서 10월 18일에 사표를 냈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4, 5%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라고 할 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참여정부의 뭐 초기에 비서관을 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 권력기관 개혁인데 그 중에서 저는 검찰개혁이 첫 번째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야, 이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검찰이 바로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편파적일 뿐더러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스캔들을 내고 있는 뭐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개혁의 부름, 개혁의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원의 개혁,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친정이라는 뭐 그것도 작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의정 활동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검사 출신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범계 의원 당신은 판사 출신이니까 자기 친정 편을 들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제가 어쩌면 의정 활동에서 상당 부분 법원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검찰의 개혁이 워낙 요원한 문제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원은 그래도 비교적 중립을 지켜왔고 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좀 철저하게 잃지는 않았다라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4년, 15년 특히 정치적 재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취급하는 것, 특히 쌍용차 판결을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건 전합체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원합체로도 안 갔어요. 2심에서 쌍용차 그거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걸 또 파기해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의 문제, 과거 정리해고라는 거 있잖아요. 정리해고에서도 원래 법정 요건이 4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를 완전히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무력화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법원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법을 개정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침으로 다 해버리겠다는 거죠. 임금 피크제라든지 시운 해고 이거 결국 어디로 가냐면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즉 법원의 구성이, 대법원의 구성이 철저하게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그 구성의 비가 비교적 독수리 오형제라는 소위 진보 내지는 중립 혹은 중도에 가까운 대법관들이 5분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할 정도예요. 소수 의견을 제가 아까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33 중에 1차분 3은 1차분 3은 검찰 진술을 믿고 나머지 6은 법정 진술을 믿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쩌면 정말로 그거는 다수결보다도 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인가? 법치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인권의 보루로서, 소수자를 지켜주는 정의의 보루로서 대법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랬을 때 제가 의원총회에서 저는 이제 내 친정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접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사법개혁을 나서야 될 것 같은 절치절명의 어떤 그런 사명감을 느낍니다라고 얘기를 그러셨죠. 했죠. 대법관 선출 절차를 확 바꿔버려야 됩니까? 현재의 대법관 재생산 구조로는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 이 4가지 조건이 아니면 대법관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같은, 훌륭한 노동 전문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도 추천이 됐는데 또 그분 말고도 변호사 출신의 좋은 분들이 추천이 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대 법관 출신의 이기택 대법관 후보,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덕망과 자질과 모든 것에서 가장 우수하고 능력도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찍는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덕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엉터리로 살아왔다는
뭐 이제 여기서 속되게 표현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막말을 원해요. 막말을 원해. 막말하면 박수 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왔단 말이냐. 예, 얼마나 멋진 말 하시는 줄 알았네. 아주 평범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뭐 30%가 보수고 25%가 진보고 또 몇 프로가 중도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 구성비에 맞는 대법원의 구성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제가 배우기로는 그 죄가 없다는 그 한 채 의심도 들지 않을 때 유죄를 내린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 사건은 너무 많은 무죄 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서 좀 안타깝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민주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2015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법부의 독립, 개혁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좀 씁쓸합니다. 씁쓸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슬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범계 의원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토크 한번. 근황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재벌 개혁 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재벌 개혁 특별위원. 재벌 개혁 특별히 우선시해서 개혁해야 될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번 롯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구성된 겁니까? 재벌 개혁은 항상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이건 당내 네. 특별위원회죠. 박영선 박영선.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그게 되는 이런 겁니까?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발 차이나 리스크도 이제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위안화를 2번이나 평가절하하고 환율을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산업구조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5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위험 수위가. 예. 가뜩이나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발 리스크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한국 경제의 전망은 정말 어둡다 못해 어쩌면 뭐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상태거든요. 예.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무려 1,100조를 넘어서 있고 지금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몇십 조가 더 늘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예전에 집 사라, 돈 풀 테니까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라는 것이 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발표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랬을 때 2008년부터 시작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인세를 3% 감세를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10대 재벌기업, 3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지금까지 700조가 된 겁니다. 예. 즉 재벌 오너들은 곳간에다가 700조를 쌓아놓고 있어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네. 정부는 투자를 하라는 의미로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라는 의미로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그거를 기활해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남겨가지고 세금 안 내는 것만 지금 이익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700조나 그냥 쌓아두고 있는 쌓아두고 거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고통분담을 누구한테 하라고? 노동자에게 노동자들한테 하고 중산층 서민들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 그런 거고 노동 개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고통분담이 재벌이 고통분담 없는 서민만이 고통분담? 그건 전가죠. 고통의 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왜 박근혜 정권은 재벌에 대해서 이렇게 법인세를 그렇게 정상화하라는 야당의 적어도 49%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야당의 요구를 지금 3년째 묵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뼛속까지 친재벌 철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 기업이 갖고 있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2.4%의 지분 롯데 일가들이 갖고 있는 신격호 회장과 그 아들들이 갖고 있는 전체 지분을 합쳐봤자 2.4%밖에 안 돼요. 그런데 2.4% 가지고 황제 경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이 재벌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정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그랬을 때 고통 분담의 전선에 함께 재벌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 없이는 요원한 얘기다. 그래서 재벌 개혁 특위가 발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도 만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첫째는 지배구조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수주주들의 어떤 집단 소송, 또 집중 투표제, 뭐 이런 거에서 롯데 사태와 같은 일은 사실은 롯데 사태는 골육 상쟁에 완전히 그것은 폐륜적인 저는 범죄에 가까운 비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의심적인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데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약 무려 20년 이상 롯데 신격호 회장이 풀지 못했던 그 수건 사업인 제2롯데월드가 전격적으로 승인이 된 겁니다. 활주로를 바꿔가면서. 예, 활주로 바꾸면 뭐 국방위원회가 잘 아시잖아요. 공군 참모총장 경질해 가면서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충분한 대가가 치러졌을 것이다라는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롯데는 2번이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요. 네. 2010년에 한 번 받고 2013년에 또 받습니다. 2010년에 세무조사에서 무려 800억 원을 추징을 당해요. 네. 2013년 세무조사에서는 650억 원을 추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 이렇게 골육상정에 폐륜적인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한국 사회에서의 재벌 기업, 재벌 오너들의 부도덕성, 비윤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으면은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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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우리 의원님은 나. 왠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바뀔 것 같아요. 저희가 잘릴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네. 정치개혁 특위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봐봐 이제 여기서도 또 막. 네. 근데 할 말이 많네. 여야가 이제 합의를 시한을 넘겨버려가지고 뭐 행정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끄집어낸 고안이 오픈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네. 우리도 뭐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다. 왜? 이 선거제도의 핵심 양축이 책임성과 비례성의 문제인데 책임성은 뭐냐 하면 한 표라도 이기면 다수당한테 왕창 과반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개발 독재 시대나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개발 독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귀하는 면도 있지만 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적어도 민주주의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원화된 사회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선진화된 나라는 책임성보다는 비례성을 강조합니다. 비례성은 뭐냐 하면 사표를 없애는 거예요. 네. 그 얻은 만큼 의석을 갖는 거예요. 표를 얻은 만큼. 네. 그래서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인데 새누리당이 50%를 언제나 못 얻습니다. 아무리 선전을 했어도. 예. 50%를 못 얻어요. 그건 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열린우리당 그 바람 불 때도 50%를 못 얻어요. 득표율 면에서 못 얻어요. 그러면 예. 그때도 과반수를 넘겼고 새누리당은 연 뭐 18대 19대 계속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50%의 득표를 못 올리면서 의석은 과반수를 가져가는 것은 제도의 반사적 효과, 반사적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편승하는 거거든요. 비겁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비겁한 거예요. 거기 그 이익을 계속 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니들 당당하면 정정당당히 자신 있으면 얻은 만큼 표 의석수 가져가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의 네. 본질입니다. 근데 네. 그거 하자니까 그렇지만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뭐 지금 같은 선거구도면 계속 이기니까. 계속 이긴, 예. 그 내부 보고서도 올라갔어요. 계속 지금 같은 선거구도라도 우린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지금 같은 선거구도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쉽게 이기니까. 예. 이게 그 여야 합의로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요? 벌써 망조가 보이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주는 그 안정 과반 의석의 확보라는 그 달콤함이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김무성 대표가 받을 것인가? 이거는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러면 정계투기가 무슨 뭐 호구특이냐 그런 비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대는 이걸 도입을 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정치개혁 특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선 때 개헌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헌을 전제로 아니면 적어도 20대 안 되면 21대라도 정계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권고안을 한번 만들자. 네. 구속력이 없는.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개특위 내용 중에 의원 정수 300명 이 관련해서 합의가 된 거다. 그거는 여야 간에 합의됐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다. 뭐 그것도 아직도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 여론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반대를 갖고 계시죠. 그러나 정치학자들의 거의 한 7, 8할은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한국 민주주의 사회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근데 여론이
우리는 이제 뭐 정치를 하는 그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고요. 의결하는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정개특위 의원들의 공감대는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는 큰 부담을 갖고 있고 미세 조정, 조그만 정도의 변화 정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약에 그것을 그런 의견을 올리면 그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박범계 의원 오늘 잘 모셨네요. 예. 대단히 많은 걸 쏟아내셨는데 평소에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아내시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정책통, 저는 정치꾼. 스스로를 평화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정책통이 평생 이렇게 판사로 사셨는데 기재위라고 하는 데가 말 그대로 숫자로만 얘기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맞으세요? 처음엔 고생 많이 했어요. 몇 개월, 한 6개월 동안. 갔더니만 법사위는 아니 진성준 의원님 저도 내지르는 거 많이 많이 했어요. 폭로 무지하게 많이 하고 컨틴전시 플랜 뭐 예. 권영세 파일 뭐 또 우리 같이 십상시 그 대책 네. 본부도 같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기재위 갔더니 전부 기재위원님들이 무슨 그래프 통계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딱딱 아프더라고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이거 좀 정신 차리고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대충 적응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랑 1시간 동안 같이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방송. 팟캐스트 벌써 여러분 나가셨죠?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네. 시간 이렇게 가는 줄 그러니까 아까 1시간 반이 금방 갈 것 같으시죠? 그렇겠네요. 네. 재밌었고요. 네.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정리가 좀 거꾸로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 진짜가 나타났다 할 때 모시고 싶은 게스트가 있으면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메일로 의견 주셔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많은 분들과 컨택을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어땠습니까? 오늘 진성준 의원, 박시원 의원한테 너 친노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농담처럼 네.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박지원 의원님을 모셔서 박지원 의원님의 진의도 네. 당의 통합과 단결 또 네. 그것을 통한 총선 대선에서의 승리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퍽 안도가 되는 대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를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희망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각지로. 네. 예, 저도 오늘로써 명확히 친노가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재밌었고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점차적으로 저희의 아이템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이슈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재미가 없었던 점점 거죠. 저희는 그냥 진행자와 사회자로 아주 보조 사회자로 전락하고 있어요. 전락하고 있는 제가 전락이란 단어를 쓰기 싫어서 꼭 참았는데 네,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전락하고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홍정학 의원님 점 고민하셔가지고 가을 개편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을 꼭 아니, 전해드립니다. 저는 홍정학 의원이 새 멤버가 돼서 와서 한 4주만 했으면 좋겠네. 아니,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아야 이런 돼.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제목은 유지하되 네. 아예 우리 진실 명을 세 다 사람은 빼자. 빼버리고 네. 이렇게 현안에 정통하신 분들만을 이렇게 그때그때 불러가지고 계속 많은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희들이 뭐 한다고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하니까 시원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3명이 빠지면 저도 빠지겠습니다. 오, 아니, 우리를 지켜야지. 우리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 이름은 진짜가 나타났다고. 왜냐하면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이름에 진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진짜가 나타났다고 오늘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아니 어쨌든 이거 상표 등록을 먼저 해놔야겠다 내가. 아니 그런 식으로 교체가 되면 나는 100건 안 해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봉기 의원님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저는 중노입니다. 중립적인 친노.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어쨌든 좀 유쾌했던 시간인 것 같고 그래요. 다들 아까 박지원 의원한테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편을 갈라할 필요 있을까요? 제가 한 말씀 예, 드릴까요? 하십시오. 박지원 대표님은 제가 법사위에서 같이 이제 2년 활동도 했고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이제 그렇죠. 부대표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분인데
박지원 대표님 말씀 저도 아까 밖에서 들었거든요. 예. 근데 박지원 대표님의 말씀에 7할 정도는 아주 뭐랄까 유능한 정치인의 워딩으로 들으시고 네. 나머지 3할 정도의 진짜가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들은 아까 총평은 뭐 친논의 비논의를 떠나서 우리 당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네. 다음 대선의 정권 교체는 어떤 경우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체절명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러면요. 예. 들렸어요. 그러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정권교 찾아는 건 똑같은 생각이고 예. 방법론의 차이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시는 많은 지지자분들도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자는 네. 그런 말씀으로 오늘 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저희는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카메라. 저 영상도 나갑니다. 영상도. 예.